샬롬 삼국지 8권 7번째.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며 둘을 끌어내 목베라 소리쳤다. 비시가 그런 관우를 말렸다. 아직 군사를 내기도 전에 먼저 장수를 둘씩이나 목벤다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잠시 벌 주는 일을 미루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관우는 노개가 가라앉지 않았다. 비시가 말리니 마지 못해 듣기는 해도 둘을 용서하는 기색은 더럭만큼도 없었다. 내가 비사마의 낯을 보지 않았더라면 너희 둘은 반드시 목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에게 장 40대를 때리게 했다. 그리고 선봉에 인수를 거두어 들인 뒤 미방은 남군을 부사이는 공안을 지키게 남기면서도 울음장을 잊지 않았다. 내가 싸움에 이기고 돌아오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이번의 죄를 합쳐 물을 것이니 그리 알라. 이에 두 사람은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띠고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꾸하며 물러났다. 관우의 이번 싸움길에 나타난 첫 번째 좋지 못한 조짐이었다. 그러나 조짐 따위를 믿지 않는 관우는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 없이 군사를 냈다. 요화를 뽑아 다시 선봉을 세우고 수양아들 관평을 부장으로 삼은 뒤 마량과 이적을 참군으로 삼아 번성으로 밀고 들 작정이었다. 비시는 서천으로 돌아갔다. 이때 호화의 아들 호반을 데리고 갔는데 이는 관우가 지난날 자신을 구해준 적이 있는 호반을 사랑하여 그를 유비에게 청구하려고 비시에게 시킨 일이었다. 그런데 관우가 군사를 움직이기에 앞서 또 하나 예사롭지 않은 조짐이 나타났다. 숫자 큰 깃발 앞에 제사를 드린 뒤 군막 안에서 잠깐 졸고 있을 때였다. 문득 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관우의 왼쪽 발을 꽉 물었다. 크기가 황소만하고 온몸이 먹물을 뒤집어 쓴 듯 검은 돼지였다. 관우는 놀라 칼을 빼어 한 칼에 그 돼지를 베어버렸다. 죽어 자빠지는 소리가 마치 비단을 찢는 듯했다. 관우가 그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꿈에서 깬 뒤에도 왼발이 욱신거려 관우도 마음으로 몹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때마침 관평이 장막으로 들기에 관우가 그 꿈 얘기를 하고 길흉을 물었다. 돼지 또한 용의 상이는 짐승입니다. 발에 붙었다면 이는 아버님께서 높이 올리실 것임을 뜻함이니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관평이 좋게만 해몽을 해 관우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관우는 아무래도 미심쩍어 여러 관원들을 모아놓고 다시 그 꿈을 물었다. 어떤 이는 좋은 꿈이라 하고 어떤 이는 나쁜 꿈이라 하여 뜻이 한 가지로 풀리지 않았다. 한동안 그들이 서로 떠드는 소리를 듣던 관우가 문득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만들 하라. 대장부 나이 60에 가까우니 이 자리에서 죽은들 한댈 게 무엇이겠느냐. 그런데 미처 관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들어와 촉으로부터 항중한 유비가 보낸 사신이 왔음을 알렸다. 관우를 전 장군 가절월 도도 형량 구군사로 삼는다는 왕지를 가지고 온 사신이었다. 운장이 엎드려 그 명을 받들자 여러 관원들이 경화하며 말했다. 공연한 거정을 한 듯 싶습니다. 이게 꿈에 돼지를 본 데서 온 상스러운 일이 아닐는지요. 그 말에 관우도 그 꿈이 나쁜 것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버렸다. 관우는 다시 기세를 되찾아 양양으로 가는 대로 군사를 몰아 나갔다. 성 안에 있다가 갑자기 관공이 대병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들은 조이는 크게 놀랐다. 감히 나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 안에서 굳게 지키기만 했다. 부장 적원이 나서서 조인을 충동질했다.
지금 위왕께서는 장군께 동호와 힘을 합쳐 형주를 치라는 영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 쳐들어왔으니 이는 관우가 스스로 죽을 곳을 찾아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싸움을 피하기만 하십니까? 조인도 원래가 무장이라 싸움을 그리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다. 거기다가 적원이 부추기고 나서자 절로 손발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조인이 은근히 싸울 마음이 생겨 움직이려 드는 걸 만총이 말렸다. 제가 알기로 관운장은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모도 뛰어난 사람이니 가볍게 맞서서는 아니 됩니다.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이 될 겁니다. 그러자 사납고 날래기로 이름께나 얻은 장수인 하우존이 나서 적원을 편들었다. 그것은 한낱 그리나 읽는 선비의 소리입니다. 물이 쏟아지고 흙이 밀려오듯 적군이 덮쳐와도 나가 맞서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 군사는 편안히 앉아서 기다리고 적군은 수고롭게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더니 조인도 결국은 무장들의 편을 들었다. 하후존의 시원스런 말을 따르기로 하고 만총에게 번성을 지키게 한 뒤 스스로 군마를 이끌고 관공을 맞으러 성을 나갔다. 관공은 조인의 군사가 온다는 말을 듣자 관평과 요화를 불러 계교를 주고 기다렸다. 이윽고 조인의 군사들이 이르자 양쪽 군대는 마주보고 둥글게 진을 쳤다. 관공 쪽에서 먼저 요화가 나와 싸움을 도두자 조인 쪽에서는 적원이 달려나왔다. 두 사람이 어우러져 싸우는가 싶더니 얼마 안 돼 요화가 거짓으로 져주며 쫓기기 시작했다. 힘이 솟은 적원이 군사를 휘몰아 관공의 형주 군사를 들이치는 형주군은 20리나 쫓긴 뒤에야 겨우 수습됐다. 다음 날이 되었다. 첫 싸움에 이겨 힘을 얻은 조인은 적원과 하후존을 한꺼번에 내보내 형주군을 휩쓸었다. 거기에 당해내지 못한 형주군은 다시 쫓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적원과 하후존이 한 20리쯤이나 형주군을 뒤쫓았을까? 호련 등 뒤에서 한 소리 포향이 터지더니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조인은 그제서야 관공의 꿰매 빠진 걸 알았다. 적원과 하우존에게 전령을 보내 급히 앞서 나간 군대를 되돌리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정신없이 쫓기는 줄만 알았던 요화와 관평이 등 뒤에서 쏟아졌다. 적을 뒤쫓는 데만 정신이 발려있던 조인의 군사들은 단번에 크게 어지러워졌다. 관공의 계교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줄 안 조인은 급했다. 보이는 대로 한 갈래 군사를 모아 양양을 향해 달렸다. 갑자기 그곳이 거정이 된 까닭이었다. 그러나 성에 미쳐 이르기도 전에 한때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수놓은 깃발 아래 말 위에서 정령도를 비껴 들고 서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관공이었다. 관공을 보자 그렇잖아도 쫓기던 조인은 간요 오그라들고 오금이 저렸다. 감히 맞싸워 볼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양양으로나 언덕길로 달아나기 바빴다. 관공은 그런 조인을 애써 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오래잖아 다시 하후존이 이끄는 군사가 관공이 지키고 있는 길목에 이르렀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나 할까? 하후존은 관공을 보고도 겁내지 않고 창을 휘두르며 덤볐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림없는 싸움이었다. 하후존은 단 한 번 창칼을 맞대고 관공의 정령도에 쪼개져 죽었다. 조인의 또 다른 장수 적원도 끝내 무사하지는 못했다. 하우존이 죽는 걸 보고 급히 달아났으나 관평이 뒤쫓아가 역시 한 칼에 그 목을 쳐버렸다. 관공이 그 기세를 타고 군사를 휘몰아 덮치니 쫓기던 조인의 군사는 태반이나 양강에 빠져 죽었다.
마침내 양양을 단념한 조이는 남은 군사와 더불어 번성으로 물러나 지키기만 했다. 관공은 한 싸움으로 양양을 뺏은 뒤 군사들을 상주고 백성들을 위무했다. 수군 사마 왕보가 그런 관공에게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장군께서는 북소리 한 번으로 양양을 떨어뜨리고 조조의 장졸들을 떨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아무래도 동호가 걱정스럽습니다. 동호의 장수 여몽은 육구에다 군사를 모아놓고 언제나 형주를 삼킬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조와 싸우는 틈에 재빨리 군사를 내어 형주를 들이치면 그때는 어쩌시겠습니까? 관공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침 잘 됐다는 투로 대답했다. 나도 실은 그게 걱정이 되네. 자네가 그 일을 맡아 내 걱정을 좀 덜어주게. 지금부터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며 20리 또는 30리마다 높은 곳을 따라 봉화대를 세우도록 하게. 각 봉화대마다 군사 10명을 주어 지키게 하되 오병이 강을 건너면 밤에는 불을 피우고 낮에는 연기를 올려 이곳에 알리도록 하는 것에 그때는 내가 몸소 달려가 오병을 쳐부수어 버리겠네. 좋은 방책이기는 했으나 왕보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남군과 공안을 걱정했다. 미방과 부사인이 두고 험한 길목을 지키고 있으나 힘을 다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반드시 따로 한 사람을 보내 형주를 도맡아 보살피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내가 이미 치중 반준을 보냈네. 걱정 안 해도 될 걸세. 관공이 이번에는 좀 마음이 놓인다는 듯 그렇게 밝혔다. 그러나 왕보의 얼굴빛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반주는 시기심이 많고 이익을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에 그 사람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군중의 양고기를 도맡아 보고 있는 조루로 바꾸십시오. 조루는 사람이 충성되고 정렴하니 그 사람을 쓴다면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을 겁니다. 나도 반준의 사람됨을 알고 있으나 이미 정해버린 일일세. 다시 꼭 고쳐야 할 까닭은 없을 듯하니 그대로 보내겠네. 또 조루는 조루대로 지금 맡고 있는 일 또한 중대하니 그대로 군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걸세.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나하고 봉화대를 쌓는 거나 살펴보러 가세. 그럴 땐 인선이 나중에 어떤 화를 부를지 알 길 없는 관공은 그렇게 반준의 일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왕보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은근히 섭섭한 느낌까지 품은 채 관공 앞을 물러났다. 관공은 동호회 대비의 조치를 끝내기 바쁘게 관평을 불러 말했다. 되도록 많은 배를 모아라. 군사들과 더불어 강을 건너 번성까지 마저 뺏으리라. 한편 조이는 하우존과 직원 두 장수를 잃고 얼마 남지 않은 장조들과 더불어 번성으로 쫓겨갔다. 공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갔다가 군사와 장수만 잃고 양양까지 빼앗겼소. 이제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소. 그러자 만총이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나 적을 헤아려 움직이시오. 욕을 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우는 범같은 장수에 지목까지 넉넉합니다. 가볍게 맞서는 것보다는 굳게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때 다시 군사 하나가 뛰어들어와 알렸다. 관우가 강을 건너 번성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조이는 그 소리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만총이 그런 조인에게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듯 말했다. 다만 굳게 지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관우라 해도 든든한 성벽의 의지에 지키고만 있는 우리를 어쩌지는 못할 겁니다. 조인 곁에서 듣고만 있던 부장 여사항이 문득 분연한 목소리로 만총에게 대들듯 말했다. 도대체 관우가 무엇이게 이토록 움츠러들기만 하십니까? 제게 군사 몇 천만 주십시오. 오늘 적군을 양강 안에서 막아보겠습니다. 아니대요.
만총이 한마디로 잘라 거절했다. 그러자 여상이 성난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들 문관들은 언제나 굳게 지키기만 하라고 하니 도대체 적은 언제 물리친단 말이오. 적군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치라는 병법의 가르침도 듣지 못하셨소. 지금이 바로 관외 군사들이 반쯤 강을 건넜을 때인데 어찌하여 가서 치면 안 된단 말이오. 적병이 성 아래에 이르고 다시 자모가에까지 밀려들면 그때야말로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조이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만총이 말리는데도 여상에게 군사 2천을 대어주며 번성을 나가 관공과 싸우게 했다. 우쭐해진 여상은 군사들을 몰아 강 어귀로 달려갔다. 오래잖아. 수많은 깃발이 벌럭이고 그 아래 관공이 청룡도를 비켜들고 서 있는 게 보였다. 여상이 칼을 빼들고 군사들을 보며 소리쳤다. 모두 나아가라. 나아가 적을 물질러라. 그렇지만 볼만한 것은 여상의 용기일 뿐 졸개들은 달랐다. 졸개들은 관공의 늠름한 모습만 보고도 겁을 집어먹고 아무도 앞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여상이 소리 높여 꾸짖어도 끔쩍 않는 것이었다. 그걸 본 관공이 먼저 군사를 냈다. 슬쩍 손을 저어 군사를 휘몰아 덮치니 여상의 군사들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대로 뭉그러져 달아났다. 다시 조조편에 대패어 나갔던 마보군은 절반이 꺾인 채 번성으로 되쫓겨 들어왔다. 여상에게 은근히 기대했던 조이는 급히 군사를 내어 그들을 성 안으로 걷어들이고 그날 밤으로 사람을 뽑아 장안의 조조에게로 보냈다. 관운장이 대병을 일으켜 양양을 빼앗고 지금은 번성을 에워쌌습니다. 일이 매우 위급하니 바라건대 어서 좋은 장수를 보내 구원해 주십시오. 대략 그런 내용이 적힌 글과 함께였다. 그렇게 조조가 서천에다 지르려던 불은 엉뚱하게 형주로 번졌다. 조인의 글을 받아 읽은 조조는 놀람 반 분노 반으로 줄지어 서 있는 신하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대가 가서 번성을 보호하여 구하라. 알겠습니다. 대왕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며 나오는 사람을 보니 다름 아닌 우금이었다. 젊어서부터 조조를 따라 수많은 싸움터를 누비며 공을 세운 장수라 조조가 믿고 고른 것이었다. 하오나 쓸만한 선봉을 하나 붙여주십시오. 그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갔으면 합니다. 우금이 다시 그렇게 정하자 조조가 이번에는 여러 장수를 둘러보며 물었다. 누가 선봉이 되겠는가? 제가 가보겠습니다. 힘을 아끼지 않고 관 아무개를 사로잡아 대왕께 바치오리다. 누가 씩씩하게 소리치며 나오는데 여럿이 보니 바로 마초 아래 있다가 항복해온 장수 방덕이었다. 방덕의 용맹과 지모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 조조가 기쁜 얼굴로 말했다. 그 관 아무개는 위세가 우리 전토를 떨쳐 올리고 있는 사람이요. 이제까지는 마술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 우리 영명을 만나면 그도 힘께나 들 것이요. 그러고는 우금을 정남 장군으로 높이고 방덕은 정서도 선봉으로 삼았다. 그들이 데리고 갈 군사도 7 갈래의 대군으로 갈래마다 북군의 굳세고 날랜 군사로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동형과 동조라는 장교가 있어 그날 모든 장교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우금을 찾아보러 왔다가 말했다. 이제 장군께서는 7 갈래의 큰 군사를 거느리고 번성의 어려움을 풀어주려 가시는 바 틀림없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덕을 선봉으로 삼을 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일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우금이 놀라 동영에게 물었다. 동영이 머뭇머뭇 까닭을 밝혔다. 방덕은 원래 마초 밑에서 부장 노릇을 하더니로 마지못해 위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옛주인 마초가 촉에 있으면서 오후 대장이 하나에 들어있으니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의 형 방유도 역시 촉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코 낫지 않은 벼슬아치가 되어 있다 합니다. 지금 그런 방덕을 선봉으로 삼는 것은 기름을 뿌려 불을 끄려는 것이나 다름없건만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위왕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을 뽑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우금도 적잖이 의심이 들었다. 그 밤으로 고 조조를 찾아보고 낮에 동영에게서 들은 말을 전했다. 조조 또한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일이 꺼림칙했다. 곧 방덕을 불러들여 선봉의 인수를 거두어 드렸다. 제가 바야흐로 대왕을 위해 힘을 써보려는데 대왕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저를 쓰려 하지 않으십니까? 밤중에 불려와 선봉의 자리를 되내놓게 된 방덕이 놀라 물었다. 조조가 어색한 얼굴로 그 물음을 받았다. 내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나 지금 그대의 옛주인 마초가 서천에 있고 또 그대의 친형 방유도 서천에 있으면서 모두 유비를 돕고 있다. 설령 내가 그대를 믿는다 해도 여러 사람의 입을 다 막을 수가 없구나. 그대는 너무 섭섭히 여기지 말고 다른 때를 기다리라. 그 말을 들은 방덕은 관을 벗어내던지고 머리를 땅에 짓지어 얼굴 가득 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제가 한중으로 항복한 일에 번번이 두터운 대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설령 간과 뇌를 땅바닥에 쏟는다 해도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건만 대왕께서는 어찌 저를 의심하십니까? 제가 지난날 고향에 있을 때 형과 함께 살았는데 형수가 매우 어질지 못해 술 취한 제가 죽여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형은 제게 대한 원한이 뼛속까지 스며 다시는 저를 보지 않겠다 맹세했다 하니 그로써 우리 형제의 은은 끊어진 겁니다. 옛주인 마초와도 또한 같습니다. 마초는 비록 용맹은 있어도 꾀가 없어 싸움에 지고 땅을 잃은 뒤 외로운 몸으로 서천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와 나는 각기 딴 주인을 섬기게 되었으니 옛날의 맺음은 이미 끊어진 겁니다. 이 방덕이 그토록 두터운 대왕의 은혜를 입고도 어찌 감히 터럭만큼이라도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럼 방덕의 말에는 마디마디 진정이 배어 있었다. 사람의 그 같은 진정을 몰라줄 조조가 아니었다. 얼른 개하로 내려가 방덕을 부축해 일으키며 달랬다. 나는 평소부터 공의 충의를 알고 있었소. 조금 전에 한 말은 공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니 공은 이번에 가서 꼭 큰 공을 세우도록 하시오. 공이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공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방덕은 비로소 마음을 가라앉혀 조조에게 절하고 물러갔다. 집으로 돌아간 방덕은 곧 목소를 불러 좋은 관 하나를 짜게 했다. 그리고 그 관을 사랑방에 놓아둔 채 여러 번들을 불러보았다. 그 관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장군은 싸움터로 나가시면서 무슨 까닭으로 저토록 상서롭지 못한 물건을 만드셨소? 그러자 방덕이 잔을 들어올리며 맹세하듯 말했다. 나는 위왕의 두터운 은혜를 죽음으로 갚으려 하오. 이번에 번성으로 가면 나는 관아무개와 결판을 낼 것이니 내가 저를 죽이지 못하면 저가 나를 죽일 것이요. 또 나도 저를 죽이지 못하고 저도 나를 죽이지 못하게 되면 마땅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바. 어찌 됐건 이 관은 필요하오. 다시 말해 나는 이 관으로 내가 빈손으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뜻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소이다. 방덕의 그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차탄을 금치 못했다. 방덕은 또 그 안에 이씨와 그 아들 방회를 불러놓고 말했다. 나는 이제 가면 관아무개와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만약 내가 관우에게 죽음을 당하거든 너희는 내 시체를 찾아다 이 관에 놓고 장사 지내라. 다행히 내가 관우를 죽이면 그때는 그 목을 베어 여기다 넣어서 위왕께 바치리라.
그런 방덕의 말을 전해 들은 그의 부하장들은 한결같이 찾아와 말했다. 장군께서 이렇도록 충성과 용맹을 다하시려는데 저희들이 어찌 힘을 다해 장군을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덕은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졌을 뿐만이 아니라 거느린 장수들까지도 분발시킨 뒤에 떠났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조조에게 전했다. 조조가 기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여럿을 불러놓고 말했다. 방덕의 충성과 용맹이 그와 같다면 내가 근심할 게 무엇 있겠는가. 그러나 가훈은 영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조조에게 한마디 귀뜸해 주었다. 방덕이 혈기만 믿고 관우와 죽기로 싸운다면 그 뒤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의 혈기를 좀 억눌러 두는 게 좋겠습니다. 조조도 금세 그 말을 알아들었다. 고 방덕에게 사람을 보내 경계하는 말을 전하게 했다. 관우는 지모와 용맹을 아울러 갖추고 있는 자니 가볍게 맞서지 말라.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되 그렇지 못하거든 삼가며 지키기만 하라. 그 같은 조조의 말을 전해들은 방덕은 은근히 부하가 났다. 여러 장수들을 둘러보며 볼멘 소리를 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관우만 이토록 대단하게 여기시고 나를 낮춰보시는가. 내 이번에 가면 마땅히 그를 꺾어 그의 30년에 걸친 헌 이름을 깨부수어 버리리라. 아닐세. 대왕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대로 하도록 하세. 우금이 그렇게 방덕에 지나친 자만을 다일렀다. 그러나 방덕은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더 오기가 났다. 군사들을 이끌고 앞장서 번성으로 달려가 북과 징을 크게 울리며 관우에게 덤볐다. 이때 광공은 자신의 군막에 단정히 앉아 번성을 우려뺄 궁리에 여념이 없었다. 갑자기 단마가 달려와 알렸다. 조조가 우금을 장수로 삼아 7갈래 대군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부의 선봉은 방덕으로 큰 관을 앞세우고 매우 듣기 험한 욕을 퍼붓는데 거기에는 장군과 죽을 때까지 싸우리란 맹세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군사는 성박 30리쯤 이르렀습니다. 광공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을 붉히고 아름다운 수염을 떨며 성난 소리를 냈다. 천하의 영웅들도 내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없는데 방덕 그 더벅머리 아이가 어찌 감히 나를 얕본단 말이냐. 관평을 시켜 번성을 치게 하는 한편 내 몸소 가서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목 빼고 이 분한 마음을 풀리라. 그러면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관평이 그런 광공을 말렸다. 아버님께서는 태산같이 높으신 분이신데 어찌 보잘것없는 돌멩이 같은 방덕과 그 높고 낮음을 가리려 하십니까? 제가 아버님을 대신해 가서 방덕과 싸울 테니 아버님께서는 여기 그냥 계십시오. 광공의 성미를 잘 알아 한 말이었다. 자기를 태산에 견주고 방덕을 보잘것없는 돌멩이로 낮추는 관평의 말에 약간 마음이 풀린 광공은 양 아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네가 한번 가봐라. 나도 곧 뒤따라가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허락하고 관평에게 군사 약간을 떼어주었다. 광공의 군막을 나온 관평은 곧 칼을 빼들고 말에 올라 군사들과 더불어 방덕을 맞으러 나갔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 그토록 자기 편의 힘을 빼놓는 어려운 싸움이 될 줄은 젊은 관평은 짐작조차 못했다. 형주로 올마붙은 물은 이제 붙어도 된통 붓게 된 셈이었다. 빛나구나 광공의 무위, 빛나구나 광공의 무위. 오래잖아 마주친 방덕과 관평의 양군은 곧 둥글게 진을 치고 싸울 태세에 들어갔다. 위군 진영 한 곳에 검은기 하나가 높다랗게 걸렸는데 거기에는 나만 방덕이란 네 글자가 흰색으로 크게 쓰여 있었다. 방덕은 푸른 전포 은투구에 큰 칼을 비껴들고 흰말 위에 앉은 채 진 앞으로 나왔다.
그의 등 뒤에는 500의 군병이 뒤따르는데 한쪽에는 정말로 보졸 몇이 나무로 만든 관을 어깨에 메고 서 있었다. 옛 주인을 저버린 도적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이 칼을 받아라. 문득 관평이 그 앞에 나타나 방덕을 보고 외쳤다. 광평은 방덕을 알아보았으나 방덕은 광평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저 장수가 누구냐? 방덕이 곁에 있던 군사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는 체를 했다. 저것은 관우의 양아들 관평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방덕이 별로 탄하는 기색도 없이 되받아 관평을 나무랐다. 나는 위왕의 뜻을 받들어 네 아버의 목을 가지러 왔다. 너 같은 머리에 새똥도 벗어지지 않은 어린아이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니 어서 아비나 이리 나오라고 해라. 그러자 관평이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박차 덤벼들었다. 방덕 또한 칼을 비껴들고 마주 달려나가니 곧 한바탕 어지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방덕도 대단하지만 관평도 어지간했다. 서로 엉켰다. 떨어지기를 30번이나 해도 이기고 짐이 뚜렷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날은 그쯤에서 싸움을 멈추고 각기 돌아가 군사들을 쉬게 했다. 그 싸움의 소식을 전해들은 관공은 불같이 노했다. 요한을 불러 번성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몸소 방덕을 잡으려고 관평에게로 달려갔다. 관평이 관공을 맞아들이고 승부를 못 가린 거 얘기하자 관공은 채 다 듣기도 전에 정룡들을 잡고 말에 뛰어 올랐다. 관운장이 여기 있다. 방덕은 어서 나와 죽음을 맞으라. 관공이 그렇게 적진을 향해 소리치자 북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방덕이 나와 그 말을 받았다. 나는 위왕의 뜻을 받들어 특히 네 목을 가지러 왔다. 네가 믿지 않을까봐 여기 이렇게 관까지 만들어 왔으니 죽는 게 두렵거든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너 따위 하찮은 것이 무슨 재주로 그리 하겠느냐. 오히려 이 정령도에 쥐새끼 같은 역정놈의 피를 묻히는 게 아까울 뿐이다. 관공이 그렇게 소리치며 말을 박차니 방덕도 칼을 휘두르며 달려나왔다. 곧 용과 호랑이가 어우러지듯이 불을 뿜는 싸움이 벌어졌다. 치고 찌르고 베고 후리며 말과 말이 엇갈리기를 100여 차례나 했으나 둘 모두 싸울수록 더 힘이 쏟는 것 같았다.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싸움에 양쪽 군사들은 모두 넋을 잃고 구경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먼저 방덕이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겁이 난 위군 쪽에서 징을 쳐 방덕을 불러들였다. 관평도 양아버지가 나이 많은 게 걱정돼 징을 쳐서 관공을 불러들이니 비로소 두 장수의 싸움이 멎었다. 한 번도 관공과 맞붙어 본 적이 없던 방덕도 비로소 관공의 무서움을 알았다. 자기 진체로 돌아가 여럿 앞에서 감탄의 말을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관우를 영웅이라 하더니 오늘에야 그 말을 믿겠다. 그러는데 마침 우금이 이르렀다. 듣자니 장군은 관우와 백합이 넘도록 싸웠으나 이렇다 할 만큼 얻은 게 없었다는데 정말 그렇소. 그렇다면 잠시 군사를 물려 피하는 게 어떻겠소. 예가 끝난 뒤 우금이 걱정스레 말했다. 방덕이 분연한 어조로 그 말을 받았다. 위왕께서는 장군을 대장으로 삼으셨건만 어찌 그리 약한 말씀만 하십니까? 나는 내일 관우와 죽을 때까지 싸워 결판을 내겠습니다. 맹세코 물러나 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방덕이 이렇게 나오자 우금도 더는 말 못하고 자기 진체로 돌아갔다. 한편 상대에 대해 은근히 놀라기는 관공도 마찬가지였다. 진체로 돌아가자 아들 관평을 보고 넌지시 말했다. 방덕의 칼 쓰는 법이 참으 날카로웠다. 나의 맞수가 될 만했다. 관공으로서는 최대의 잔사였다. 관평이 그런 관우를 걱정에 슬며t 권했다.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자의 목을 베어봤자 그저 서강의 한 조물애기를 죽인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를 죽여려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이는 서천에 계신 큰 아버님의 당부를 저버리시는 게 됩니다. 부디 지나치게 방덕을 탄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그자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이 욕됨을 씻겠느냐. 나는 이미 먹은 마음이 있으니 더는 여러 소리 하지 말라. 관공은 그렇게 관평의 입을 막았다. 솜씨는 기특하지만 감히 자신에게 덤빈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투였다. 다음 날이 되었다. 관공은 날이 밝기 바쁘게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방덕에게 싸움을 걸었다. 방덕도 지지 않고 마주쳐 나와 다시 양편 군사들이 둥그렇게 맞선 가운데 둘의 불꽃 튀는 싸움이 벌어졌다. 어제와는 달리 말 한마디 주고받는 법 없이 바로 뒤엉키는 싸움이었다. 싸움이 한심 합에 이르렀을 때였다. 방덕이 갑자기 안 되겠다는 듯 말머리를 돌리며 칼을 끌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좀 수상쩍은 데가 있기는 하였지만 관공은 망설임 없이 그런 방덕을 뒤쫓았다. 관평도 방덕이 개교를 쓰는 게 아닌가 싶어 관공을 뒤따랐다. 방덕 이 어리석은 거사, 너는 칼을 끌고 달아나며 나를 꿰려는 수작이지만 내가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느냐. 관공의 큰 소리로 그렇게 방덕을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관평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약간 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앞서 달아나던 방덕이 문득 말 안장에서 활을 꺼내더니 시위에다 살을 얹었다. 그걸 본 관평이 관공에게도 알릴 겸 큰 소리로 외쳤다. 방덕은 더러운 화질을 멈춰라. 그제서야 관공도 방덕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를 알아차렸다. 놀란 눈으로 방덕 쪽을 보는데 벌써 쉬 소리가 나며 화살이 날아왔다. 관공은 몸을 비틀어 피했으나 너무나 가까운 거리라 끝내 화살은 관공의 왼팔을 꿰뚫고 말았다. 관평이 얼른 말을 달려 끝.